제5강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이버 테러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컴퓨터 자체를 말하는 거죠. 또는 서버도 포함이 됩니다. 개인 PC를 포함해서 서버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망상의 설비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사이버 테러라고 합니다.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 서버든 PC든 결국은 컴퓨터죠. 컴퓨터 기계 자체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격인 사이버 폭력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이버 테러의 범죄에 집어넣는 구체적인 행위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킹이라고 통상 우리가 부르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우리가 사이버 어택이라는 말을 하죠. 사이버 공격, 보통 디도스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디도스 공격을 말하죠. 또 바이러스를 유포한다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이버 테러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이버 테러의 유형이면서 수단이면서 방법이면서 현상이고 양상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에도 규정이 있고, 컴퓨터 전선망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에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도 안 되고 악성 코드나 또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시켜서도 안 되고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주로 들어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청은 물론 해킹 범죄 적발하고 또 무슨 악성 프로그램 범죄 적발을 하지만,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은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이렇게 3가지로 3분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이런 그 사이버 공격과 같은 이런 행위 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이 되겠죠. 2013년 이전에는 단순하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 이렇게 2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악성 프로그램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발생 통계, 범죄, 사이버 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인터넷 사기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같은 것들이 많고,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아무래도 건수가 좀 적겠죠. 네, 이거는 어떤 컴퓨터, 인터넷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이 좀 있어야 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작습니다. 범죄의 건수가 적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가장 10만 건 이상이 되는 매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콘텐츠 범죄,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가장 적은 범죄의 건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킹을 볼까요?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그러니까 권한 없이 시스템에 침입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요거까지만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킹이라고 부를 때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정책,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죠. 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킨 뒤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를 몰래 알아낸다거나, 무슨 컴퓨터를 훼손을 해가지고 알아낸다거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킨 뒤에 이 컴퓨터의 내용에 접근하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해킹의 종류는 경찰청 분류에 의하면 계정 자체를 도용하는 경우, 단순 침입하는 경우, 자료를 빼내가는 자료 유출의 경우, 자료를 망가뜨리는 자료 훼손의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유형을 경찰청은 해킹의 종류로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정 도용은 말 그대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타인의 계정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게임 계정과 일반 계정을 분류해서 보기도 하는데 근데 계정은 다 계정이죠. 그 다음에 단순 침입,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몰래 알아놨다가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또 몰래 알아가지고 본인이 아닌데 시스템에 한번 접속을 해본다든지 이런 게 단순 침입이죠. 그런 행위가 바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해킹 범죄죠. 그 다음에 자료 유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에 이 후의 문제죠.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누설한 경우, 데이터를 빼내가거나 뭐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 이런 경우를 자료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훼손, 자료를 단순히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아예 망가뜨리는 겁니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에 타인의 정보를,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훼손이라는 것은 뭐 지워버린다든지 삭제 또는 다른 파일로 내용을 바꾼다든지 변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변조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해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주목하고 있는 해킹의 행위는 계정 도용, 단순 침입, 자료 유출, 자료 훼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킹을 금지하고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해킹이란 용어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해킹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란 말 대신에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이렇게 돼 있죠. 해킹이라는 것을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통신망은 PC를 포함해서 정보통신망을 넓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정보통신망이나 타인의 PC를 이용하면 거기에 해킹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버 공격 행위가 있죠. 자, 해킹은 뭐 비밀번호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가지고 들어가서 자료를 빼내거나 또는 뭐 자료를 훼손하거나 하는 행위인데, 이 사이버 공격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어떤 그 대민 봉사를 업무로 하고 있는 어떤 서버에 대해서 대민들이 접속해야 될 바쁜 시간에 그 서버에다가 계속 접속 신호를 마구 보내가지고 일반인들이 오히려 접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접속 신호가 오니까 그 서버가 다운돼 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사이버 공격이라고 합니다. 주로 디도스 공격이 많습니다. 이 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denial of service 그래가지고, 서비스는 서비스 어떤 그 대민 봉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을 못하게 denial,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내 컴퓨터에서 어떤 특정 컴퓨터로 계속 뭐 리눅스나 유닉스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핑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죠. PING.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면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단순 서비스 공격, 단순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해서 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하는 공격은 별로 효과가 없죠. 그래서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 대의 PC를 오염시켜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좀비 PC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분산된 서비스 거부 공격, 그래가지고 디스트리뷰티드 도스 공격이다, 디도스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 이메일을 보내서 감염을 시킨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써봐 해가지고 오염을 시킨다든지, 감염된 PC, 굉장히 많은 PC를 이용해서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그 서버가 다운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행위,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 사이버 공격이 특정 사이트에 뭐 한두 건 발생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금융권 내의 뭐
금융 전산망을 초토화시킨다든지 또는 정부 기관 사이트를 사이트를 또 초토화시킨다든지 하는 사이버 대란, 인터넷 대란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서버나 네트워크 대역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트래픽을 일으킨다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게 하는 것을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교통에 비유한 거죠. 서버를 마비시키므로 일반 사용자들의 사이트 접근과 사용이 차단되게 된다. 디도스 공격의 목적은 자료의 유출이나 삭제에 있지 않다. 자료의 유출과 삭제에 있는 행위는 해킹이죠, 해킹.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서비스 하고 있는 서버를 마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이 필요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관공서 웹사이트에 이런 공격을 감행해서 서버가 단 몇 시간만 마비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디도스 공격의 특성상 초기 진원지를 추적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재발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디도스 공격은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의 특징과 주요 사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자를 색출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서버는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디도스 공격은 굉장히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태를 발생시켰던 인터넷 대란의 사태를 발생시켰던 몇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2003년 1월 25일 날 발생했던 125 인터넷 대란, 또 2008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발생했던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공격, 또 77 디도스 공격 굉장히 유명하죠. 2009년 7월 7일 날 발생했던 77 디도스 공격,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서버가 동시에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3 디도스 공격은 2011년 3월 3일자 공격이었고, 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또 공격했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또 있었죠. 2011년 10월 26일 사건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이 정도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악성 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의 정상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컴퓨터의 기능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거나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행위라고 합니다. 유포행위. 악성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예요? 정상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거나 위조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컴퓨터 바이러스죠. 컴퓨터 바이러스. 그다음에 악성 코드, 또 트로이몽마, 웜, 웜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바이러스와 좀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좀 보면, 자, 컴퓨터 바이러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실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바이러스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서 이름을 붙인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의 파일을 파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도 감염시키고 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다른 컴퓨터를 또 감염시키고,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공짜 프로그램, 불법 복제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부트 바이러스가 있고, 또 대부분의 그 실행 파일에 들어있는 실행 파일 바이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90%, 95% 이상은
파일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컴퓨터 바이러스로서 유명한 것은 브레인 바이러스.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는 C 브레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1985년경 그때였는데 그냥 그 디스켓 이름에 C 브레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는 그런 바이러스였어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였었습니다. 초창기에 이 브레인 바이러스를 그 이름을 원상태대로 지워주는, 그러니까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이름, C 브레인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지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V3. 그 당시에는 백신이었죠. 백신, 안철수의 백신 바이러스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던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이죠. 자,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는 C 브레인 바이러스였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계속 무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LBC 바이러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예루살렘 바이러스. 이것은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그래서 유명했던 거고, DIR2 바이러스, CIH 바이러스, 멜리사 바이러스. 이거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옛날부터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런 이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는 스파이와 소프트웨어를 합성한 말이죠. 여기서 광고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 애드웨어라 하고 범죄 행위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컴퓨터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다가 중요한 개인 정보를 빼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악성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악성 프로그램은 바로 랜섬웨어이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이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돈을 내면 암호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악성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법률로서 금지하고 범죄 행위로 선언하고 있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좀 전에 해킹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거기에 제2항을 보면 제48조 제2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뭐 해킹 같기도 하고 사이버 공격 같기도 하고 무슨 악성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잘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중에서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등에 속하지 않는 그런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컴퓨터에 장애를 발생시켜서 그 컴퓨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 범죄 구성 요건이 없을 때 이 업무방해죄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 업무방해죄가 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이것을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에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손괴한다. 예를 들면 여기 예를 써놨지만 망치나 쇳덩어리 가지고 컴퓨터를 부숴버렸다. 그러면 이거 컴퓨터 업무에 장애를 가져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키보드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그냥 상해죄가 아니라 사이버 범죄 아니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발급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받는 사람도 처벌받고 발급해주는 사람도 처벌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전자서명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버 테러를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런 수많은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각국은 사이버 테러만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이버 테러 특별법,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몇 번 상정이 됐었는데 통과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실효적인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수사 절차 등 법적 절차를 담은 이른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버 테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는 국경을 넘는 범죄 행위죠. 그래서 국제 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사이버 공격과 해킹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고 당해 수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간 그 공격 국가와 피해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사이버 범죄 협약을 체결하거나 국제 기구의 가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당해 국가끼리 이국간 조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세 나라면 삼국간 조약, 여러 나라면 다국간 조약, 다자간 조약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아예 어떤 국제 기구에 가입을 해서 그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요구하거나 의무를 다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이버 범죄와 관련되는 국제 기구는 없습니다. 사이버 범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는 없지만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 유럽 경제 공동체 EEC에서 만든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는 것인데 European Convention on Cyber Crime.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이버 범죄 조약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유럽인데 어떻게 가입하냐? 유럽 회원국이 다 가입해 있고 그 다음에 회원국이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한 10여 개의 국가가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0여 년 전부터 가입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왜 가입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의 사이버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테러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자위권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위권 발동을 위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라는 내용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죠. 일본의 아베 수상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많이 뉴스로 봤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위권을 발동해서 공격에 나설 수가 있다. 실제로 이거는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실제 무기를 대동한 공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응에 각국이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 5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